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최종 후보군을 서너 명으로 압축할 예정인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가 이틀째 7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방역을 비웃듯 불법 꼼수 영업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올해 화이자 백신 생산이 애초 목표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인도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지원에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계획이 공개됐지만 주식이 어떻게 나뉘어 상속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삼성 측은 유족 간에 큰 이견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그룹 지배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 나섭니다. 최근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서 복지와 부자 증세 등 핵심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오늘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전달받은 총장 후보 14명 가운데 최종 3명 이상을 골라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법무부에서 추천위원회에 전달한 검찰총장 후보자는 모두 14명. 이 가운데 검증 동의를 철회한 한동훈 검사장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청거를 통해 후보자 명단에 오른 사람에는 먼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과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습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도 이름을 올렸고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부장검사급인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무엇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지검장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는 검찰 외부에선 김호수 전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내부에선 조남관 대검차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추천위는 전체 후보 가운데 3명 이상을 골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합니다. 보통 서너 명 정도가 최종 후보군으로 추려지는데 관련 규정은 추천 명단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위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상태로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으면 후보 선정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찬성을 얻는 후보가 3명 미만이 나오는 등 변수가 생긴다면 추천위원회가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례를 보면 대부분 하루 만에 결론이 나왔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차기 검찰수장의 최종 후보군이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6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420명으로 66.7%, 비수도권이 210명으로 33.3%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안팎, 많게는 700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별 단속에 나선 방역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어두운 복도에 남녀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에서 그것도 자정까지 머물다가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이들은 지하에서 옥상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처럼 집합금지 조치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무시한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3주 동안 경찰이 적발한 불법 영업은 모두 500여 건, 붙잡힌 사람은 2,8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사례였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확산세 속에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자 방역당국은 특별 방역주간을 지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쓰세요. 집합금지 업소는 물론 노래 연습장과 일반 음식점까지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무작위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주를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께서 더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정부 지원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조정 여부는 이번 특별점검의 효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이행력을 높이게 된다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어떤 집단 감염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지금 현재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다 고려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되는 논의를 하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에 주력하면서 청계천과 한강공원, 쇼핑센터 등까지 점검을 확대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업체가 올해 목표 생산량을 30억 회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초 목표에서 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인 CEO가 백신 생산을 당초 목표보다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생산 목표는 13억 회 분량이었지만 지금은 30억 회 분량으로 올렸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로 공급을 확대할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생산이 늘어난 만큼 공급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추가 계약했다고 밝힌 4천만 회 분량을 포함해 6,600만 회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3% 수준인 200만 회 분량이 들어왔고 상반기까지 모두 700만 회 분량을 반입할 계획입니다. 사인 CEO는 유럽이 오는 7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Also ich finde es gut, dass wir aus Europa Impfstoff auch exportieren, weil Europa wird in die Herdenimmunität Juli, spätestens August rein. 사인 CEO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접종을 받고도 8개월이 지나면 감염 예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접종 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 3차 접종을 받아야 감염 예방률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매년 또는 18개월마다 추가로 접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연일 3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에 우리 정부가 어젯밤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보냈습니다. 현지 교민들의 요구로 외교 행랑에 담아서 보냈는데요. 내일 교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젯밤 늦게 의료용 산소 발생기 14대를 인도로 보냈습니다. 인도 운항이 가능한 아랍에미리트 항공편을 이용했는데 모두 외교 행랑에 담았습니다. 외교 행랑을 이용하면 의료용품도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만큼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 산소 발생기는 내일 인도에 도착할 예정인데 곧바로 교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은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아닌 한인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외교부는 산소 발생기 지원 방안을 밝혀왔습니다. 한인회 등과 협의해서 한국으로부터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외교의 행랑편을 통해 긴급 조달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체류 중인 교민은 10,000명 수준으로 수도 뉴델리와 남부 첸나이, 서부 뭄바이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0여 명으로 파악됐는데 정부는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의 안전 귀국에도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하루 35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현대차도 인도의 2형 루피,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원금은 여러 병원에서 산소 발생 시설을 구축하는 데 쓰이고 의료 인프라와 인력 확충 등을 위해서도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2만 5천 명 분량의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외에도 전 세계 각국이 인도에 의료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와 산소탱크, 약품은 물론이고요. 백신 지원 약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인도는 물론 주변국에까지 백신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원래 중국은 국경 분쟁으로 인도와 소원한 관계인데 이 백신 외교를 통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등과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 주변 5개국입니다. 원래 인도로부터 백신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인도는 최근 백신 수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화상으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인도 주변 국가들의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경쟁 국가인 인도에도 중국산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那么中方呢，以第一时间向印方表示愿提供必要的支持和帮助，来支持印方呢抗击新一轮的疫情。 무상 원조나 판매 또는 현지 생산 등을 통해 백신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진영을 만들고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我们要继续反对将病毒标签化以及把疫情政治化的图谋，防止国际抗疫合作受到不应当的干扰。 인도와 국경을 맞댄 방글라데시에는 중국 국방부장이 방문해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공동으로 막아내자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백신 제공과 경제 지원을 약속하면서 인도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을 계기로 중국은 백신 외교에 더 활발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임대 표지가 붙은 상가, 바로 서울 명동거리 상황입니다. 한때 국내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기록하던 곳이지만 코로나19로 줄폐업이 이어져서 지금은 10곳 가운데 4곳 가까이가 공실인 겁니다. 외국인들의 성진 이태원 역시 10곳 중 3곳이 공실이고요. 홍대와 합정상권도 타격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가 더욱 컸다며 손실을 소급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야 공방 속에 결국 4월 국회에선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마지막 날까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소관상임위 소위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할지 여부입니다. 이미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영업 제한 조처가 내려진 때부터 최대한 넓게 보상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국가가 이 행정명령이나 다른 일로 손해를 끼치면 보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손해가 발생한 것을 빠짐없이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정확한 거죠. 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정부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당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소급으로 많이 시행을 했고 현재도 또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다만 국민의힘이 국채 발행을 비롯한 현실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법안 통과만 외치고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같은 다른 민생 법안과 종합심사하자는 민주당과 손실보상법만 우선 심사하자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논의의 장은 열리지조차 못했습니다. 손실보상법 논의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또 한 번 정치권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이번엔 일단 발열과 오한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례 4건이 포함됐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피해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모두 9건을 심의해 4건은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상 연계성, 그게 이제 3일 이내에 일어났느냐,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냐, 이런 걸 또 보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해드린 거였고요. 보상이 결정된 4건 가운데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이며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사례들입니다. 모두 30만 원 미만 소액심의 대상으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보상받습니다. 그 외 30만 원 이상 정규심의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기존 국가 예방접종은 피해 보상 신청이 진료비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가능한 데 반해 코로나19의 경우는 30만 원 미만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심사 때는 중증 의심 사례를 포함해 훨씬 많은 심의가 진행돼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향후 지금 저희가 몇백 건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커리어는 지금 몇십 건밖에 안 들어와 있어서 다음번 2차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때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백신 접종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접종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접종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해외를 다녀와도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5일부터 자가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를 다녀오면 2주 자가 격리를 해야 하지만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를 면제합니다. 14일간 능동 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 면역이 생긴 사람을 말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면 여기에 해당하지만 해외에서 접종하고 국내로 입국한 사례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차 접종자는 6만 명이 넘습니다.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런 방침을 정한 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백신들의 공급들이 꽤 늘어난 상태라서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이 기피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만 국내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남아공이나 브라질에서 이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거주를 했다가 오는 경우에는 자가 격리 부분에서는 일단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격리 면제와 별개로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가 받는 선제 검사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2번 검사를 받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검사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부실급식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군 가산점제와 관련된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휴가 복귀 후 의무격리하는 장병들에게 군부대에서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훈련소에선 화장실 이용까지 통제하는 등 과도한 방역 조치를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온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거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용변을 갖다 제한했다.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앉혀놓고 화장실 못 가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다는 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하고 복지 부분이 좀 완벽하게 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서 장관은 생활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단 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군 가산점제도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군 복무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군 가산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걸로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드리고 이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진전된 게 있습니까? 군 복무 보상 방안 연구를 좀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고 장관께서 좋다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5월에 착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가산점제를 지속해서 주장해온 보수정당은 물론 최근엔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의무복무자의 군경력을 승진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군복무자를 국방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 발의도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불평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로 돈 안 드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군 가산점제 부활 논의는 재보궐선거 이후 활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20, 30대 남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의도가 녹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삼성 일가가 세계 최고 수준인 12조 원의 상속세와 함께 이건희 컬렉션 2만 3천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네, 미술품 규모도 규모지만 김홍도, 김한기, 모네의 작품 등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 화가 겸재정선이 그린 인왕산 산수와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으로 알려진 추성부도, 삼성가에서도 애착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 이런 국보와 보물, 고미술품 2만 1,600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됩니다. 강렬한 기운을 강조한 이중섭의 대표작 황소, 전통미를 담은 김환기 작품 가운데 보기 드물게 대형 작품인 여인들과 항아리,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1,400여 점 가운데는 한국 근대 작가들의 작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부터 샤갈, 달리, 르누아르 등 세계적인 거장 화가들의 작품도 기증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삼성일가가 기증한 작품은 모두 2만 3천여 점. 작품 수도 막대하지만 미술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작품들이라 의미가 큽니다. 예술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의 대규모 국가 기증은 해외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증 작품은 오는 6월부터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열 예정이고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부터 내년까지 서울과 과천, 청주에서 각각 특별전을 엽니다. 지방은 지역 미술관과 연계해 순회 전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서 상설 전시실 안에 나누어서 전시를 할 것입니다. 해외 주요 박물관 한국실에도 작품들을 전시하는 한편
작품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환해 해외 미술관에 알리는 등 문화재 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13년 전에 약속했던 사제 출연은 대규모 미술품 기증 외에도 1조 원에 이르는 의료 공헌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유족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전염병 전문 병원 설립 계획 등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주용선 기자입니다. 차명 계좌를 통해 조세 포탈을 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기소되자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건희 회장. 벌금과 세금을 내고 실명 계좌로 바꾼 데 이어 사제 출연도 약속했습니다. 이 회장께서는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13년 만에 유익한 일이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국립감염병 연구소의 연구비 지원 등에 7천억 원.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소아암과 희귀 질환을 앓는 어린이 17,000명의 치료비 2,100억 원. 어린이 환자의 질병 치료 연구에도 900억 원. 삼성은 이렇게 모두 1조 원을 의료공헌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생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거듭 강조한 고 이건희 회장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염병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소아 어린이들 희귀 질환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어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987년 취임 때 사회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봉사 헌신하겠다고 선언한 이 회장의 뜻이 활발한 사회 환원 사업으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 계획에는 주식 배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내일 상속세 납부 시한을 넘겨서도 지분 배분 협의는 계속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이번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삼성 일가는 지난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면서 20%가 넘는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공동 보유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결국 이달 말 상속세 납부 시한을 넘긴 뒤에도 삼성 일가는 지분 배분 숙제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고 최근에는 충수염 수술까지 받으면서 물리적으로 가족 간 협의에 어려움이 초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은 유족 간에 큰 이견이 없다면서 조만간 지분 합의가 원활히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많아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되느냐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조를 좌우하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건희 회장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이냐 가족 간 협의에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한 향방에 따라서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0.7%에 불과해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유가족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 부회장에게 몰아줄지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성 일가는 12조 원대에 이르는 상속세 6분의 1인 2조 원가량을 우선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곧 납부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금까지 포함해 모두 1조 3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과 예금 등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이 장기간 협의를 계속할 경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머지않아 지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선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크게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첫 의회 연설에서 복지와 부자 증세를 포함해 핵심 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기존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37% 껑충 뛰어오르는 셈입니다.
The executive order will increase the hourly minimum wage for federal contractors to $15 in new and renewed contracts and contract options. 다만 내년 3월 30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쯤 열리는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 가족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획안에는 3, 4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무상교육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녀 세액공제 연장과 자녀 한 명당 매월 최소 250달러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복지성 지출에 초점을 맞춰 지난달 제안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과 대비해 인적 인프라 예산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은 미국 가족계획 예산이 1조 달러, 우리 돈 1,100조 원 규모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도 거론할 예정입니다.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은 37%에서 39.6%로 자본이득 최고세율은 20%에서 39.6%로 2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이 국가재정 악화와 기업 투자 위축 우려를 들어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He clearly believes that he can tax, spend, and regulate our country into prosperity. In terms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he's creating, he thinks that we should have a rule for everything.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가 극소수 최상위층과 대기업에 국한돼 있고 예산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 진영 한가운데까지 밀고 들어간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 해군은 같은 날 60m까지 접근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에 대해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타이완 동부 해안에서 동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필리핀의 해역에서 촬영된 위성 사진입니다.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필리핀 해에서 동중국해로 이동하는 관문인 미야코 해협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공개한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사진의 1번은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고 2번에서 5번까지가 항공모함 전단의 호위함들입니다. 6번으로 표시된 함정이 미군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인데, 즉 미군 구축함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의 한복판에 들어가 항해하고 있는 게 촬영된 겁니다. 위성 사진에 찍힌 미국 구축함이 어떤 함정인지는 정확히 식별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완 빈과일보에 따르면 이 위성 사진을 공개한 트위터 계정은 세계 각지 군함의 동향을 추적하는 계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의 한 군 장교는 빈과일보에 미국 군함이 중국군의 실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인 황둥은 미국 군함이 눈에 띄게 랴오닝함 항모 전단에 뛰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 호위함의 명백한 임무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은 같은 날 걸프 해역에서는 불과 60m 거리까지 근접해온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단정 3척을 향해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미 해군 오함대는 성명에서 걸프 해역 북쪽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 3척이 미 군함 파이어볼트함에 62m 거리까지 근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에도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 3척과 지원함 1척이 걸프 해역 공해상을 순찰하던 미 해안경비대 소속 함정 2척에 접근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인류의 달 착륙을 성공시킨 미국 우주선 아폴로 11호 사령선 조종을 맡았던 우주비행사 마이클 콜린스가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콜린스 가족은 현지 시각 2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콜린스는 1969년 7월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에 탑승해 인류의 과학기술 역사에 족적을 남겼습니다. 아폴로 11호에는 당시 선장 닐 암스트롱과 달 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가 탑승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서 최근 인구조사 결과 중국 인구가 14억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정부가 앞서 지난해 11월 인구조사를 실시해 당초 이달 말에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총 인구를 14억 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번에 인구 감소가 공식화된다면 지난 1960년과 61년 대기근의 여파로 인구가 줄어든 지 60년 만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 부산에서 달리던 버스가 터널 요금소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타고 있던 수십 명의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버스 옆부분이 부서져 있습니다. 조금 뒤 견인차가 푹 내려앉은 버스를 끌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어제 저녁 부산시 모라동에 있는 백양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급행버스가 요금소를 지나다가 가드레일과 요금소를 들이받고 멈춰선 겁니다.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와 승객을 합쳐 3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자정 무렵 서울 신월 여의 지하도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높이 3m 이상의 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 도로인데 지나던 4.5톤 화물차가 출입 제한 시설에 끼었습니다. 개통 당일인 지난 16일에 이어 또 비슷한 사고가 난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30분 동안 신월에서 여의도 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낯선 길을 운전하던 운전자의 착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의 시뻘건 화염을 향해 소방정에 탄 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뿌려댑니다. 어제 저녁 영종 청라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인천 앞바다에 설치된 지질조사 시추 목적의 구조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구조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지난달 공개된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서 5만 건에 육박하는 집주인 등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데요. 특히 집값이 크게 뛴 세종에서는 의견 건수도 1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20여일 동안 소유자와 지자체 등이 낸 의견은 49,601건으로 전체 공동주택의 0.35%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 넘게 급등하면서 의견 접수도 크게 늘어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경우 전체 0.15%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에서는 3.3%가 의견을 제출해 집값이 비쌀수록 의견 접수도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과 제주에서는 정작 의견 접수 건수가 작년보다 줄었지만 세종시에서는 1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 가운데 5%에 해당하는 2,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조정률보다 2배가량 높아진 건데 특히 세종의 경우 조정률이 11.5%에 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조정되면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나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상승률 5.98%보다 3배 이상 높아진 겁니다. 이번에 조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고 하고 높아진 세부담 때문에 당분간 어떤 이런 이의 신청 또 강력한 조세 저항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주변 환경과 단지 특성, 면적과 방향 등 세대 특성은 물론 실거래가와 시세 정보 등 가격 참고 자료도 공개한 겁니다. 다만 이 정보는 단지나 타입별로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해당 주택의 시세가 얼마인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몇 %가 적용됐는지는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세 자료를 공개하면 결국 공시가격하고 비교를 하면 현실화율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현실화율이 제각각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사회적인 혼란만 초래될 뿐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국토부는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 다시 이의 신청을 접수한 뒤 오는 6월 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개발사업 부서 공무원과 가족을 조사한 결과 투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인데다 일부 대상자가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1차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는 모두 3,820여 명. 도청경제통상국과 바이오산업국 소속 직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조사 대상 토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그리고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등 3곳입니다.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넘게 조사를 벌였는데 결론적으로 투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은 토지 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 3명이 영농 목적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투기 의심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현지 조사 결과 산필지는 모두 농지로 영농 중에 있으며 성토, 수목 식재 등의 투기 의심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투기 의혹으로 신고된 공무원 한 명도 2011년 진천복합 산업단지 인근 부지 농지를 매입했지만 조사 결과 영농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전출과 퇴직, 그리고 가족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추가 제출토록 계속 촉구하고 부동의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에 조사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 조사를 마친 충청북도는 2단계 조사로 지역 내 17개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처럼 조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조사가 어려워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달아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요. 이 녹음기에는 학대하고 싶다라는 등 어이없는 말들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는 신체적 학대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녹음된 내용이라며 학부모들이 공개한 파일입니다. 한 보육교사가 4살 반 원생들에게 소리치며 잠을 잘 것을 강요합니다. 야! 이래서 안 먹을 때가 노는 거야. 권장한 시간이라고. 장난감 만지지 마. 고기 흔들지 마. 네 선택권 없어. 그냥 방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학대하고 싶다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학대물이 완전 학대물이야 진짜. 학대하고 싶다는 말고. 다른 교사도 잠을 자지 않은 아이에게 자신을 열받게 한다며 나가라고 독촉합니다. 뭘 붙들고 계속 있어야겠니?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으라고. 나가본 너도.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보내 확보한 내용으로 또 다른 날에 녹음됐다는 파일에도 교사들의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학부모 10여 명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해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자 경찰에 원장과 교사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20일치 분량의 CCTV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신체적 학대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아이를 계속 선생님은 양팔을 붙잡고 있고 그 아이가 저희 아이를 이제 똑같이 때리더라고요. 2번을. 계속해서 혼내다가 이제 아이 손을 잡고서 아이가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때리게 머리를 이렇게 3차례를 때리는데 애가 뒤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금도 아동학대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받은 상태여서 아이가 언어 지연이 왔고 자다가 경기하면서 눈도 못 뜨고 울면서 이렇게 몸을 파르르 떨거든요. 떨면서 엄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갇혔어요 라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어린이집 측은 경찰 수사 중이라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교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명을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취임 전부터 부동산과 가상화폐 같은 굵직한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 후임으로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 총리 공백 상태인 만큼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수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자칫하면 항상 투기 세력들의 어떤 뒤를 쫓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촉발한 가상자산 논란을 놓고도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거침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약 한 300만 가까이가 여기 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 여기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의무니까. 정부 여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안마다 교통정리에 나서며 취임 전부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선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청문회장에서 음성이나 영상 자료를 트는 문제를 놓고 첫 회의부터 파행한 겁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가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된다 안 된다 치열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총리 청문회를 계기로 국정무능을 부각하려는 야당과 총리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여당 사이에 신경전이 팽팽한 겁니다. 일단 여야는 다시 논의를 재개했지만 장외 공방만 계속하며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3일과 4일로 예정했던 청문회 개최도 불확실해 국무총리 공백 상황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양당 합당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어제 오후 주호영 권한대행과 안철수 대표가 만나 합당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권한대행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권한대행은 퇴임 간담회에서 만약 당명을 유지한 채 합당한다면 사흘 안에도 가능하지만 당을 새로 만들어 하는 신설 합당의 형태라면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논의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칙 있는 합당을 하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정당 신설을 전제로 한 당대당 합당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혼 가족을 인정하고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정부가 법 개정 검토를 발표하자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급진적 변화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혼 출산 찬성 의견이 30%를 웃돌고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은 60%에 육박한 최근 통계청 조사.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과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 가정도 가족에 포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고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동거를 하겠다면 그게 이제 결혼이랑 비슷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의 그런 인정이 되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데 대해서는 성차별 문제가 해소될 거란 기대가 나왔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가부장제에서 저희가 이제 좀 벗어나서 논의가 계속해서 앞으로 되다 보면은 충분히 그런 선택, 가족 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반면 전통적 혼인 개념을 무너뜨리고 가족 해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양성과 성평등성 모두 중요하지만 재산 분쟁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동거는 반대 안 해요. 서로 이제 동거하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도 된다. 그런 판단이 쓰면 그때는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난자 정자 제공과 대리 출산은 생명 윤리, 아동의 알 권리와 충돌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통념을 바꾼다는 목표 아래 5년 안에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우선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원가족에 억지로 포함시켜서
정책을 피는 게 옳을까? 그 사람들을 단독 가구구나 단독 가족으로 해서 정책을 피는 게 옳을까? 가족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생겨날 부작용이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실제 입법화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학과 윤리적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가방 속에 작은 우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근길과 퇴근길 내륙 곳곳에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점차 내륙 곳곳에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밤사이 다시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으로 갑작스레 찬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강원과 충북 등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고요. 일부 동쪽 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과 충북, 영남에 5에서 4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오늘까지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황사가 잔류하는 일부 충청 이남은 여전히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충남과 전북,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유지하겠고요. 미세먼지는 밤사이 비가 내린 뒤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18도, 대전 23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름 많은 날씨 속에 또 내륙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휴일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오늘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려서 최종 후보군을 서너 명으로 압축합니다. 코로나19 새 환자가 이틀째 7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서 방역을 비웃듯 불법 꼼수 영업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올해 화이자 백신 생산이 애초 목표보다 2배 이상 늘어나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인도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삼성 측이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도 유족 간에 큰 이견이 없어서 조만간 마무리될 거라고 밝힌 가운데 그룹 지배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 나서 복지와 부자 증세 등 핵심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오늘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전달받은 총장 후보 14명 가운데 최종 3명 이상을 골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법무부에서 추천위원회에 전달한 검찰총장 후보자는 모두 14명. 이 가운데 검증 동의를 철회한 한동훈 검사장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청거를 통해 후보자 명단에 오른 사람에는 먼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과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습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도 이름을 올렸고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부장검사급인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무엇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지검장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는 검찰 외부에선 김호수 전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내부에선 조남관 대검차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추천인은 전체 후보 가운데 3명 이상을 골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합니다. 보통 서너 명 정도가 최종 후보군으로 추려지는데 관련 규정은 추천 명단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인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상태로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으면 후보 선정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찬성을 얻는 후보가 3명 미만이 나오는 등 변수가 생긴다면 추천위원회가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례를 보면 대부분 하루 만에 결론이 나왔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차기 검찰수장의 최종 후보군이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6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420명으로 66.7%, 비수도권이 210명으로 33.3%입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등록 교인만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부산과 경남에서는 실내 체육시설과 목욕탕 등에서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교회, 방역 담당 공무원이 폐쇄를 알리는 안대문을 붙입니다. 이 교회 교역자와 교인의 가족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탓입니다. 등록된 교인만 3,200여 명. 방역 당국은 이달 중에 대면 예배에 참가한 1,400명을 우선 검사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접촉 가능성이 있는 530여 명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콜센터 한 개소, 관련되는 교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하나, 복지시설 6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1개 시설에 N차로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인원이 약 한 530여 명이 되고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식품공장 관련 감염은 진주에서만 20명이 넘었고, 진주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도 누적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합니다. 부산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여러 곳과 목욕탕에서 감염이 이어져 최근 한 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가 34명을 넘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운동 중 호흡수가 높아져 비말이 널리 전파되기 쉬운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방역 고위험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반복하면서 길고 깊은 코로나19 터널을 벗어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뮤지컬 드라큘라 출연진인 배우 신성록과 전동석이 잇따라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소속사 HB 엔터테인먼트와 빅보스 엔터테인먼트는 신성록과 전동석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재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는 우리 군장병 30살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1, 2주 안에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접종 장병들에게는 다음 날까지 전투 휴무가 부여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잠수함 정지함을 타고 바닷속에서 작전을 펼치던 승조원들. 오랜만에 무태 올라와 평소 지병은 없는지 열은 없는지 철저한 예진을 거쳐 간격을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30세 이상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전국 84개 기관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육해 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있었는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부여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 장병 12만 6천여 명 가운데 83%가 접종에 동의한 가운데 군은 1, 2주 내에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부대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접종팀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고 군 장병 모두가 백신 접종을 받아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는 빠른 회복을 위해 접종 다음 날까지 전투 휴무를 주고 청원 휴가도 쓸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희귀 혈전증을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보류된 30세 미만 장병 45만 5천여 명에 대해서는 아직 접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일부 부대의 과도한 방역 조치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남영신 총장은 다음 달 9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육군의 현 방역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65살 미만도 2분기 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추가 확보로 수급에는 숨통이 튀었지만 안전성 논란으로 떨어지는 접종 동의율은 여전히 걱정입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5세 미만 일반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분기 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65세에서 74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그 연령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조기에 예방 접종을 65세 미만 연령까지 확대해서 접종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혈전 부작용 보고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대 미만목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접종 예약률도 떨어지자 3분기 접종 대상 일부를 2분기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접종한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의 접종 동의율은 81%, 의료기관 종사자는 93%까지 나왔지만 이달 들어 어린이집 교직원과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 접종 동의율은 6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약해놓고 뒤늦게 취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동의율은 80%로 높은 편이지만 정부는 제품 선택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3분기에도 백신 선택권을 보장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백신을 맞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신이 좀 더 다양해진다는 얘기지 선택권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딴 백신 공급 계약 체결로 물량 부족은 해소됐지만 이제는 백신 기피 문제가 접종 속도전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가 됐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 갔다가 귀국했을 때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대신 2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2차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피해 보상이 신청된 이상 반응 사례와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과 보상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모두 9건을 심의해서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 가운데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1건은 화이자 백신이었으며 접종 뒤 발열, 오한,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입니다. 보상 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30만 원 미만 소액 심의 대상으로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 사례였습니다. 그 외 30만 원 이상 정규 심의 4건과 소액 심의 1건은 기각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업체가 올해 목표 생산량을 30억 회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애초 목표에서 배 이상 늘어난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인 CEO가 백신 생산을 당초 목표보다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생산 목표는 13억 회 분량이었지만 지금은 30억 회 분량으로 올렸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로 공급을 확대할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생산이 늘어난 만큼 공급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추가 계약했다고 밝힌 4천만 회 분량을 포함해 6,600만 회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3% 수준인 200만 회 분량이 들어왔고 상반기까지 모두 700만 회 분량을 반입할 계획입니다. 사인 CEO는 유럽이 오는 7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Also ich finde es gut, dass wir aus Europa Impfstoff auch exportieren, weil Europa wird in die Herdenimmunität Juli, spätestens August rein. 사인 CEO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트샷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접종을 받고도 8개월이 지나면 감염 예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접종 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 3차 접종을 받아야 감염 예방률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매년 또는 18개월마다 추가로 접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외교부는 인도 지역 한인회 요청에 따라 어젯밤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항공편을 이용해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 항공편으로 외교 횡단을 통해 보내는 산소 발생기는 14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산소 발생기는 두바이를 거쳐서 내일 오전 인도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 주첸나이와 주문바이 총영사관 관할 지역 재외국민단체가 요청한 산소 발생기 각각 3대도 다음 주 중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운송 지원을 하는 산소 발생기는 한인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이었던 인도가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폭증하면서 코로나 지옥이 됐습니다. WHO는 어느 한 요인 때문이 아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낳은 결과라고 봤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지난 2월만 해도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발생은 10,000명 안팎이었습니다. 확산세를 잡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상황은 곧 급반전됐습니다. 2달 만에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연일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의 새 진앙이라는 오명까지 붙었습니다. More than 300,000 a single day and is overwhelmed with the number of patients they are getting every day, shortage of crucial medical supplies like an oxygen, hospital beds. WHO는 대규모 모임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낮은 백신 접종률이 빚은 초대형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한 요인 때문이 아니라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인도 정부는 급감한 확진자 수를 보고 확산세가 성공적으로 잡혔다고 선언하며 곧바로 방역 조치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도 못 가 폭증세가 시작됐는데도 수많은 인파가 겐지스강에 몸을 담그는 힌두교 축제 쿰브멜라를 강행해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हम नहीं डरता हमारा तो भोलेनाथ जी है हम नहीं डरते उस बात से डरना पब्लिक को चाहिए मगर ये वातावरण अच्छा है. 이 와중에 북부 펀자브주는 영국발 변이가, 마하라슈트라주는 이중 변이가 자리 잡아 빠른 전파력으로 감염자를 확산시키고 있고 1%대에 그치고 있는 낮은 백신 접종률까지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도의 의료 체계는 현재 붕괴 직전입니다. 늘어나는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해 빈 공터마다 임시 화장장이 들어서 밤낮 없이 시신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각국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는 확산세에 비해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로 세계 최고 수준인 12조 원 이상을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주식을 유가족이 어떻게 배분할지는 불확실하게 남아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지분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입니다. 주식 가치는 약 19조 원에 달합니다. 이 회장이 남긴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지 유족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은 각각 0.06%, 0.7% 수준에 그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는 0.97% 하락해 82,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도 각각 0.23%, 2.92% 내려가 84,200원과 133,3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장이 남긴 주식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등 디테일이 불확실해 삼성 계열사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개인별 지분율은 공시사항이라 상속세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 이후엔 공개될 것으로 보여 불확실성은 곧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편 다음 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지난 2달 정도 큰 폭으로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 등을 중심으로 급락해 천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번에 삼성일가의 2만 3천여 점 기증은 사상 최대 규모여서 정부 수장고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네, 정부는 앞으로 예술품 기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로운 미술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삼성일가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작품은 1,400여 점. 현재 미술관 소장품 수의 17%에 해당합니다. 양뿐만 아니라 한 점도 없던 피카소의 작품과 모네 그림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2만 1,000여 점도 기존 소장품의 5%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지역 미술관의 반가움이 큽니다. 12점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인성의 정물, 또 인물, 그다음에 풍경까지도 대구미술관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거든요. 이케대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기증으로 정부는 국립기관의 수장고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새 미술관 건립 검토에 나섰습니다. 근현대 미술관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할 것이냐, 아니면 기증자의 컬렉션 중심으로 카테고라이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즉답하기는 어렵고, 이번 기증은 사적 영역에 있는 예술품이 대규모로 사회에 환원된 첫 사례입니다. 문학에는 자체 사립미술관 운영에 치우친 대기업의 기증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3개 지역박물관을 거느리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문화재청의 올해 유물과 작품 구입 예산은 138억 원에 불과해 다 합쳐도 김한기 우주작품 한 점밖에 못 사는 게 현실입니다. 문체부는 또 미술계 수건인 물납제, 즉 현금이나 주식 대신 예술품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삼성일가의 예술품 기증과 사면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미술품 기증이 사면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해석하고 있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황희 장관은 이번 기증은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의 살아생전 뜻을 실현한다는 뜻에서 순수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기증과 사면은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감이 우리 사회에 차올라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 판결을 선고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한 선거 당선 무효 소송 가운데 첫 판결로 공직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상실한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김재현,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전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 없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에서 달리던 버스가 터널 요금소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타고 있던 수십 명의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버스 옆부분이 부서져 있습니다. 조금 뒤 견인차가 푹 내려앉은 버스를 끌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어제 저녁 부산시 모라동에 있는 백양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급행버스가 요금소를 지나다가 가드레일과 요금소를 들이받고 멈춰선 겁니다.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와 승객을 합쳐 3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자정 무렵 서울 신월 여의 지하도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높이 3m 이상의 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 도로인데 지나던 4.5톤 화물차가 출입 제한 시설에 끼었습니다. 개통 당일인 지난 16일에 이어 또 비슷한 사고가 난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30분 동안 신월에서 여의도 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낯선 길을 운전하던 운전자의 착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의 시뻘건 화염을 향해 소방정에 탄 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뿌려댑니다. 어제 저녁 영종 청라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인천 앞바다에 설치된 지질조사 시추 목적의 구조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구조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앞으로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또 그걸 통해서 화폐로서의 기능까지 인정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국회 국정감사 잠시 보셨습니다. 당시 금융위원장 말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이기 어렵고 때문에 정부 정책도 불법 거래에 맞출 거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 입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특중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금 긴데 우리가 특금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작년 3월에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행위를 막는 데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규제만 일단 먼저 만든 겁니다. 개정안을 논의할 때 이런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종석 의원은요. 제도안을 하는 게 없이 이런 악용하는 걸 막는 게 먼저 나온 게 의아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병두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단 국제적으로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니까 이걸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처와 제도화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달 뒤 회의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투명성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제도화가 먼저 아니냐 이런 걱정을 없애려는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회의 이후에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가상자산 거래액이 우리 주식시장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인지 고집인지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은 여당 내에서도 꼰대스럽다는 비판을 불러왔고 뒤늦게 여당이 민심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주무부처의 금융위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잡힐지 주목됩니다. 네, 시즌 초 최하위 수모를 겪었던 삼성이 투타의 조화 속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과 나란히 상위권인 SSG는 구단주가 직접 나서서 라이벌 팀을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프로야구 이모저모를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에서 삼성으로 이적했지만 개막 직전 부상으로 뒤늦게 데뷔전에 나선 대형 일루수 오재일. 첫 타석 볼넷을 고른 오재일이 두 번째 타석 힘차게 방망이를 돌립니다. 오재일 선수가 오른쪽 빼어가 됐어요. 빼어가 선언됩니다. 삼성 라이온즈에서의 첫 안타. 푸른 유니폼을 입고 나선 첫 경기 일찌감치 물꼬를 튼 뒤 3타수 3안타 불꽃 타격으로 만점 신고식을 마쳤습니다. 오재일은 장타력에다 수비력까지 갖춰 2015년 이후 6년 만에 삼성을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 열세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 이제 들어갈 때 초구에 무조건 존에 오면 돌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실투가 오면서 좋은 타구가 나온 것 같아요. 삼성은 원태인과 함께 선발진 평균 자책점 1위를 견인 중인 뷰캐넌이 다승, 탈삼진 선두에 오르며 3연승 단독 2위를 꿰찼습니다. 홈런 2위로 연착륙한 피렐라 등 기존 타선에 왼손 거포 오재일이 가세 천군 만마를 얻었습니다. 삼성과 반게임차 3위인 SSG 정용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6년 만에 야구장을 찾은 유통 라이벌 롯데를 또 한 번 자극했습니다. 롯데 회장이 야구장에 안 오다가 방문한 이유는 내가 롯데를 도발했기 때문이라며 유통 더비를 통해 야구 저변을 넓히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뜨거운 장외 신경전 속에 기아 박찬호. 키움 이용준은 메이저리그급 호수비로 그라운드를 달궜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미국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 씨가 최근 골퍼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개막하는 KPGA 코리안 투어 정규 대회에 추천 선수 자격으로 출전합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빅리그 124승의 전설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야구장이 아닌 골프장에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2의 인생 스포츠인 골프에 푹 빠져 2부 투어에 나갔는데 이번엔 최고의 경쟁 무대인 코리안 투어 정규 대회에 참가합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마른 기침도 나오고 알러지도 심해지고 그래서 가만히 이게 뭘까 옛날에 선수 야구할 때 그런 느낌이 막 났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시합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더라고요. 스트레스. 아마추어가 프로 대회에 추천받을 수 있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국가대표 상비군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전국대회 5위 이내 입상, 그리고 공인 핸디캡 3 이하인 경우인데 박찬호 씨는 바로 이 3번째에 해당합니다. 핸디캡은 코스 난이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박찬호의 평균 스코어는 70대 중후반 정도. 아마추어로는 수준급 실력이지만 2부 투어 예선도 통과 못한 그가 정규 투어에서 본선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33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에 3년 전엔 프로암 대회에서 프로 선수와 팀을 이뤄 우승을 차지한 경험도 있습니다. 거리가 엄청 멀리 가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저보다 멀리 가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간 기대돼요. 샷이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휘지도 않고 한 330야드를 또박또박 계속 치고 있거든요. 뭐 농담으로 골프 너무 쉽네라고 할 정도로. 특유의 유쾌한 성격은 틈만 나면 선수들과 때론 장난스럽게, 때론 진지하게 소통을 시도합니다. TNT, 투마치 토크하고 라운딩 하는 소감이 없어요. 골프는 왼발에다 시프팅을 하고 왼발 중심 주잖아. 투수는 왼발에 온 다음에 그다음에 그래서 이 왼발 사용하는 게 타자들 오른발만 사용하고. 야구를 그만두고 한때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박찬호는 7월 태안 오픈 대회에도 출전하는 등 골프계에 누가 되지 않는 한에서 조심스러운 골프 사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골프하고 우리 비슷한 게 우리 막내 딸인 것 같습니다. 예. 골프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또 막내도 딸도 그런데 이거 마음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어율을 따진다면 4점대 후반이 되지 않겠나. 관심 끌기용 일회성 이벤트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코리안 특급의 코리안 투어 나들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남자 골프의 작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이렇게 약하게 비가 내리다가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강원과 충부, 영남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밤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수도권과 영서에는 내일까지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많게는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방은 공기가 탁한 곳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밤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1도, 대전은 23도, 대구는 25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휴일에야 맑은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